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유안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어서 정말 오십시오. 오랜만이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방송이 사무실 아니죠. 옮긴 다음에 거의 처음 뵙니다. 네, 반가운 게 아니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네. 또 요즘 또 엄청 잘 되신다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또 이제 해외 시장도 좋은데다가 또 유동원 본부장님 또 꾸준하게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랩 이제 5년 반 됐죠. 거의. 벌써요? 예. 와, 근데 또 이제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5년 반까지는 아니구나. 뭐 한 5년 4개월 됐네요. 근데 뭐 이제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거의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미장도. 근데 가장 이제 최근 이슈부터 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에 미국의 FOMC 결과가 나왔는데 당장 25bp 금리 인하보다 내년에 이제 가이던스죠. 점도표. 금리 2025년에 4번이 아니라 2번만 내릴 거야. 이런 신호를 줬어요. 네. 그러면서 나스닥도 한 3% 조정받고. 네. 요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워런 버핏이 얘기할 때 금리는 중력 같아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대 가치는 낮아지고 네.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절대 가치는 높아진다. 맞죠? 네. 근데 요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도 있지만 또 경기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린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경기가 빨리 식는다 또는 굉장히 빠르게 안 좋아진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를 보시면 이번에 FOMC가 0.25% 내림으로 인해서 9월부터 인하를 시작해서 3개월 동안 1%나 내려줬어요. 네.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50, 25, 25. 그렇죠. 그러면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3번 만나는데 1%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내리는 거랑 똑같은 네. 얘기죠. 심지어는 사실 한 번 내려줬어야 되는데 안 내렸어서 4번 연속으로 내린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매번 만날 때마다 내리는 거 대비해서 예. 이번에 나온 점도표를 보시면은 내년에는 2번만 내려준다 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8번 내리다가 네. 2번 내리는 걸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났다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더뎌지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더뎌지는 것은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 테이블 한번 보시면은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2.5% 내리게 되면 보통 경기 침체가 왔어요. 보시면 이제 회색 선이 경기 침체이고요. 네.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었을 때 2.5% 내리면 경기 침체, 또 2.5% 내리면 경기 침체, 2.5% 내리면 경기 침체, 2.5% 내리면 경기 침체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5%라는 게 좀 의미 있는 숫자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금리를 2.5% 이상 내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고 안 좋아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내린 거다. 근데 반면에 여기 중간에 테이블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1.25%만 내린 적이 있죠. 예. 예. 제가 보라색으로 써놨습니다. 마이너스 1.25%. 이게 언제냐면 95년부터 2000년도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아주 긴 기간 동안에 1.25%만 내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리기 시작했었을 때 2.5% 빠르게 내리니까 터졌죠. 예,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덜 내려주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증시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라는 거는 빨리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 그렇죠. 예, 그게 네, 위기 상황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네. 과거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빠르게 내리는 것이 오히려 당연히 금리가 낮으면은 밸류에이션 자체의 매력도는 좋아지는 거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깨지는 게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큰 위기가 오는 것이죠. 심지어는 보시면 2000년도 저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95년부터 2000년 가기 전까지는요. 네.
기업의 펀더멘탈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계속해서 거의 올라가는 추세에서 거의 98년에는 20%를 돌파를 했었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예. 근데 이제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때가 박살이 납니다. IT 버블이 빠질 때. 그래서 ROE가 10% 미만으로 떨어져요. 절반으로 줍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저렇게 많이 내려주는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많이 내려주는 게 사실은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의미가 되다 보니까 그냥 기업의 이익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금리 떨어뜨려 주면 그 매력도 높아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일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경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 ROE 자기 자본 이익률과 그리고 금리의 수준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리를 1% 내려주고 네. 내년에 0.5%만 내려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년도의 경기가 괜찮을 거라는 거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 기업의 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늘 거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또 증시는 올라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올해 10% 정도 이익 증가했거든요. 네. S&P 500이 9.6% 정도.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증시는 거의 20몇 % 올랐잖아요. 네. 기업 이익은 10% 정도는데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익이 많이 오르는 것이 확인이 되면 또다시 올라가겠지만 그 전에는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는 생각하는 게 금리가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질 거다. 근데 그거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라는 방증이고요. 네, 그렇고요. 또 미국의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펀더멘탈이 워낙 튼튼해요. 지금 보시면은 예.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죠. 자기 자본 Tier 비율. 1 Capital Ratio, 그러니까 BIS 비율의 Tier 네. 1. 예. 원래 보통은 이제 Tier 1 플러스 Tier 2가 8% 넘는 게 적절한 케이스. 더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Tier 1만 14%. 예. 근데 저런 정도의 자본 비율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펀더멘탈이 망가지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을 정도로 계속 대출을 늘려줄 수 있는 환경일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 금리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오르니까 조정은 받아야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다시 금리가 안정을 찾을 거고 경기도 좋을 거고 기업 이익도 두 자릿수 증가를 할 거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만 뜨겁습니다. 뭐 고용 시장도 그렇고 네, 뜨겁죠. 소매 판매 지표 나올 때도 사실은 거의 실망을 시키지를 않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잖아요. 2.0이죠. 근데 한 2%대 중후반에서는 끈적끈적하고 더 밑으로는 못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또 기조적으로 금리를 계속 내리기도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근데 또 경기는 좋고. 약간 그러면 이 균형추는 어디에다 두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막 물가 인플레이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왜 장이 빠졌냐면 이제 금리를 천천히 내려준다라는 개념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예. 여태까지는 금리를 내려줄 거고 인플레이션도 괜찮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좀 올라오고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를 한번 봅시다.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 관세를 지금 전체로 계산해 보시면 3.1%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뭐 중국 60%, 뭐 전 세계 25% 이렇게 하면 대충 계산해 보면 관세율이 17%로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얘기해 놓은 것 정도를 네. 반영을 하면 네. 그렇죠. 3에서 17. 어.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수입 물가를 계산해 봐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 건지로 대충 계산해 보시면은 GDP로 계산했었을 때 약 2%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관세가 올라가 버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면 관세만으로 인플레이션 2%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5면은 4.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네, 2.5면 네, 4.5가 된다는 예, 얘기죠. 예. 예,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이건 단순 계산이라는 거죠. 네네. 예. 예.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아무리 못해도 관세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은 1%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된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트럼프가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네네네. 그거는 이 고용 시장이 보시면은 좀 씻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완전 고용이기는 한데 고용 시장이 좀 씻고 있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용 시장이 씻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AI 사이클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기본적인 생산성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레스토랑 치폴레라는 레스토랑이 네, 있어요. 치폴레. 예, 이거는 이제 레스토랑 가서도 먹고. 예. 그렇지만 이게 뭐 멕시칸이니까 네. 주문도 많이 하죠. 배달. 배달 많이 하죠. 예. 예. 그래서 과거에는 배달 주문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화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네네네. 예, 그렇잖아요. 음. 근데 요즘에는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화마저도 AI가 받아준단 말이죠. 비대면으로, 예. 무인으로. 예, 무인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사람이 2명, 5명밖에 안 필요하다. 확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 시장 자체가 쿨링하는 건 맞죠. 근데 대신에 똑같이 생산성은 높아져서 똑같은 매출은 일어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계산해 보면 AI가 최근에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 즉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과는 최근 들어서 계산했을 때 최소 1%포인트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많이 계산해 보면 대충 얼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냐, 매년 2% 정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가 1%, 2% 확 처음에 옮겨준다 하더라도 예. 올린다 하더라도 AI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잡아주고.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혁신 장관으로 앉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자마자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부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물론 임금 상승률과 고용 시장이 빠르게 식으면 안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걱정이 되겠으나 생산성은 올라가고 고용은 안정찾거나 줄고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1995년에서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에 거의 3년 연속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오히려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2% 밑으로 확 떨어졌었어요. 네네네. 예, 그러면서 생산성은 높아졌기 때문에 이 AI 인터넷 사이클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고 다만 나중에 왜 닷컴 버블이 만들어지고 붕괴가 됐냐면 나중에 마지막 1년 반이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네. 동시다발적으로 고용도 엄청나게 핫해버린 거예요. 고용의 지표들이 다 엄청난 플러스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버린 네. 거죠. 네. 우리도 기억하시죠? 1998년 IMF 위기 끝나고 나서 네. 2000년도에 어떤 현상이 있었죠? 우리나라 테헤란로에 엄청난 닷컴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 고용됐고 그렇죠. 또 증권업계에서도 사람들 그만두고 예, 다 IT계로 간다고 하면서 스타트업하고 그리고 막 연봉을 갖다가 뭐 3배로 측정해주고 막 99년 2000년에 그 법인카드 한도 없는 IT 기업들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졌지만 똑같이 비용도 높아졌다. 아하. 그러면 비용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흥청망청 쓴다. 흥청망청 쓴다는 건 인플레이션 높아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과잉 투자나 과잉 소비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고용도 싣고 있지만 그래도 임금은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본부장님이 쓰셨던 표현입니다마는 골디락스 그런 흐름으로 미국만
이러다 보니 이제 자금이 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뭐 거의 동학개미보다 거의 서학개미가 더 많아지는 그런 흐름 같기도 하고. 미국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미국장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니까 본부장님 이런 현상은 당연히 본부장님한테는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미국으로 자금이 쏠려갈 수밖에 없는 현상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를 보고 있으면 네.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가장 갑부잖아요. 예. 최고 부자. 그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이 사람은 그냥 생산성에 미쳐 있는 사람. 예. 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조가 세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생산성이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산업들 뭐 그게 이제 옛날로 따지자면 뭐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중공업들. 거기에 자동차도 들어가고 그쵸. 조선도 들어갔고 그죠? 자, 근데 전기차가 딱 나오면서 전기차는 무엇을 했죠? 자동차의 산업을 완전히 바꿨죠. 그렇죠. 그래서 부품 수를 절반으로 줄였죠. 예. 그러니 영업 마진율은 확 튀고, 그죠? 결국은 그만큼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었을 때의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걸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예. 흔히 얘기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니까 네. 공장을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예. 완전 자동화로 세우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기가 팩토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거야. 자동차 회사가 노조가 없어. 네. 되게 특이한 사례죠. 그렇죠. 그 UAE라고 하는 네. 미국에서 그 자동차 노조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 노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산업은 바뀌는 거죠. 굉장히 비생산적이던 산업이 엄청나게 생산적인 산업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의 영업 마진율은요.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울 때 거의 2%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정말 잘 나갈 때 우리 제네시스 나오기 시작하고 네. 우리나라 굉장히 매력이 생겼었을 때가 8%예요. 네네네. 10%까지 못 넘어갑니다. 근데 전기차가 딱 나오면서 처음부터 30%야. 영업 마진율이.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생산성을 높였고, 자, 또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게 뭐 스타링크.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왜 인터넷 사이클 때 그렇게 경쟁력이 생겼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요. 그래서 광 케이블 까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그렇죠. 전국에 다 깔았고. 그렇죠. 그래서 2000년도 닷컴버블 붕괴될 때는 우리나라 이미 인터넷 침투율이 80%가 넘어. 네네네. 예. 거의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인터넷 썼어요. 근데 미국은 그때만 하더라도 50%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평균은 그때가 얼마였냐면 6%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앞서갔다는 그쵸, 거죠. 그쵸. 10배로 앞서갔고 예. 미국도 앞서갔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에 엄청난 수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광 케이블을 까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걸리지만 네. 미국 깔려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던 거고. 예. 그리고 중국이 가장 많이 했던 지난 20년 동안에 그거거든요. 광 케이블 깔아서 인터넷 터지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링크가 들어오면서 그 비용을 어떻게 했죠? 10분의 1화 시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장관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인터넷 까는 거에 대한 인프라에 돈 비용 많이 쓴 그 비용만 잡아도 엄청나게 정부가 효율적으로 된다라고 영상을 찍었단 말이야. 아하.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죠. 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FSD. 네네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필요 없잖아. 그것도 얼마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옵티머스 로봇 만들면 예. 그러니까 노동까지도. 이 사람은 그냥 생산성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놀라운 숫자죠, 이게. 2020년 이후부터 네. 생산성 올라가는 속도가 가속화되잖아요. 노란색이 미국이고. 예. 2020년 이후에 보시면 다른 나라는 다 밑으로 기고 내려가잖아요. 예, 요거의 차이입니다. 저희 혹시 한국은 없네. 예, 여기는 없습니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죠.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생산성, 효율성, 그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ROE를 높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현상이 또 앞으로 계속된다.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해요. 네. 데이터 센터를 왜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 센터는 과거 인터넷 아까 말씀드렸던 광 케이블 까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해서 인터넷 시스코. 관련된 인프라를 까는 기업이 엄청나게 그 성장을 많이 했고 그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를 까는데 오래 걸렸단 말이죠. 땅덩어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AI 사이클에 있어서 AI의 인프라는 뭐죠? 데이터 센터. 근데 데이터 센터가 땅이 많이 필요하나요? 아니죠. 그냥 한 군데에다 공장을 지으면 돼. 그죠? 미국 입장에서 뭐 이렇게 땅 차지한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의 수로 보시면은 미국이 5,481개. 그죠? 일본 뭐 중국 거의 다른 나라들은 다 10분의 1 수준, 20분의 1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 높이도 저기 이제 뭐 이렇게 비례하는 높이는 아니고 중간에 좀 컷 잘라놨죠. 그러니까 10배 수준이라고 10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이미 미국은 압도적으로 깔아놨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이미 미국은 모든 연산 관련된 데이터 수립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추론이다. 그럼 추론은 뭐냐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인프라 깔고 서비스까지 연결시키는 과정을 2년 후에 지금 벌써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은 광 케이블 깔고 IoT로 넘어가고 모든 게 들어오는 기간이 20년이 넘었어요. AI 사이클은 7, 8년 안에 다 끝난다. 그러면 그 7, 8년 안에 다 끝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어디서 하고 있다? 미국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안 쫓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인터넷 시대나 그런 뭐 광케이블로 대표되는 그런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갔고 어떻게 보면은 적은 돈으로도 효율적으로 깔 수 있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거는 거의 투자비도 장난이 아니고 거의 1등과 2등의 격차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국 투자인데 요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더 놀래요. 뭐냐면 이제 슈퍼컴퓨터의 수로 따지자면 미국이 172개, 중국이 63개입니다. 그러면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미국이 34%, 중국이 13%잖아요. 그러면 요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난 것 같이 느껴지진 않죠. 심지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 다들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미국 앞섰다.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더 많다. 또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가 패턴, 특허가 기술력 IT 특허가 미국보다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발톱을 다 드러냈단 말이죠. 지금 8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고 났더니 지금 괴리가 슈퍼컴퓨터의 수로는 3배 차이인데 더 중요한 거는 오른쪽 숫자입니다. 저게 최대 퍼포먼스. 보시죠. 얼마죠? 미국이 55%. 그죠? 중국은 얼마죠?
3%. 그래서 괴리가 어떻게 됐죠? 거의 더 커진. 열 몇 배가 넘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몇 대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저걸로 이제 퍼포먼스를 어떻게 내느냐.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일본이 8%예요. 생각보다 놀랍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2%란 말이죠. 전혀 못 쫓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괴리가 중국을 눌러서 중국은 못 쫓아간 거고 네네. 우리는 우리의 초이스로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8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슈퍼컴퓨터나 왜 AI 관련된 투자나 왜 이런 컴퓨테이션 능력에 투자가 안 들어갔을까? 뭐 우리 다 알죠 왜 그런지. 어디에 돈을 썼죠 우리가? 그러게요. 그 사실 그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뭐 삼성 만나고 하면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그 이야기한 게 벌써 수년 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미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뭐죠? 알파고. 예, 의미적으로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세돌 구단도 있었지만 IT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있는데 거기서 그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왜 그 지금 벌써 한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하나도 안 쫓아가고 중국은 못 쫓아가게 미국이 만들었지만 이건 자의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IT 강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해진 거네요. 맞죠. AI 시대에서는 그런 표현도 정확하게 보신 거죠. 저는 이 질문 또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버핏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뭐 GDP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GDP의 뭐 2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뭐 거품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물론 이제 전통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좋아요. 그럼 버핏 지수부터 얘기를 합시다. 네. 자, 버핏 지수로 얘기를 하면 미국이 GDP의 2배. 시가총액이. 예. 그다음에 한국이 아마 100 몇십 %일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S&P 500 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41%가 해외. 외국에서 벌어온다. GDP는 국민 총생산. 네. 그죠? 네. 그러면 그걸 빼면 사실 120%. 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많이 벌어오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만 한번 보시죠. 대만은 몇 배일까요? 훨씬 더 수출 의존도가 크겠죠. 300%. GDP의 300%.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얼마를 벌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GDP의 개념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것도 그렇죠. 있겠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PR로 계산을 할 때 네. 개념으로 따지자면 미국으로 놓고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5%예요. 예. 이제 미국은 근데 또 기업들이 전체 이익을 다 한 해에 벌어들인 거를 한 해에 다 돌려줍니다. 그죠? 배당 성향이 뭐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다 더하면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 나누기 금리를 하면 됩니다. 네. 자, 1 나누기 4.5 하면 PR이 22.5예요. 예, 역으로. 예. 네. 그리고 1 나누기 5% 하면 20배고요. 1 나누기 4% 하면 25배예요. 네. 정확하게 지금 S&P 500이 22.0배 뭐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4%로 떨어진다. 네. 그럼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게 PER이 배수가 더 올라간다고요. 네. 그래서 25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100%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 플러스 주주 환원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죠. 예. 대만 아까 말씀드렸죠. 대만은 미국과 패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근데 대만은 또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아요. 네. 그래서 대만의 금리를 2%에서 3%라고 칩시다.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2%라고 칩시다. 네. 1 나누기 2% 하면 50배잖아요. 네. 얘네들의 배당 성향이 50%입니다. 그럼 25배. 네. 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GDP의 300%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예. 지금 현재 대만의 PER이 20배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싸 보이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얼마죠? 지금 금리가 3%. 1 나누기 3% 하면 33배. 네, 네. 근데 우리나라의 배당 성장과 주주 환원율은 20%. 그러면 33배 곱하기 20에서 25% 하면 7배, 8배. 우리나라 PER이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 아우 이게 아프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그 수준이 딱 맞을 수 있다. 맞죠.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또 그 질문을 드려봐야겠네. 그러면은 아까 미국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도 여쭤봤었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지만 비싼 건 아니니 네. 자금은 또 그쪽으로 계속 또 쏠려갈 수밖에 없고. 쏠려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질문이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변해갈 거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갈 거냐 하는 것과 의미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AI 사이클이라는 게 들어오고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생산성이 높아져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 주주한테 환원해 준다. 그러니까 계속 돈이 글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AI라는 게 무엇을 해줄 거냐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기업의 이익은 높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럼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영업 마진율이 높아진다. 그렇죠. 또는 순이익 마진율이 높아진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AI 사이클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영업 마진율 또는 순이익 마진율이 높아지느냐라고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 네. 앞으로 약 뭐 2030년까지 그러니까 next 5year니까 예, 그래서 이게 나왔던 때가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2030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영업 마진을 높여줄 거냐, 아니면 순이자 마진율을 높여줄 거냐, 마진스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소프트웨어 업종이 마진이 5% 포인트나 높아진다. 맨 위에. 예, 그 다음이 뭐죠? 반도체. 자, 요거는 결국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러면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고. 예. 예. 그죠? 그 이외에 우리가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는 다 메모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근데 또 HBM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AI 반도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미국이죠. 뭐 미국이 아닌 회사로 따지면 ASML 정도.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대부분이 TSMC도 있구나, 참. 예. 그래서 대부분이 미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는 또는 TSMC를 포함한 대만이거나 아니면 뭐 ASML을 포함한 네덜란드거나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시장, 특히 인터넷에 있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장은 IoT라고 하거든요. 네.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네. 하죠. 사물 인터넷. 네. 그건 다 서비스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소프트웨어의 마진율이 자그마치 5% 포인트나 올라간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와 연결되는 건 즉 소비 시장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소비 시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 미국이 전 세계 GDP의 약 한 27%라고 치면 네. 미국의 GDP 중에 70%가 소비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걸 역계산해 보면 전 세계 소비 시장의 50%가 미국입니다. 반면에 중국을 보시면 전 세계 GDP 한 15% 되거든요. 16% 된다. 네. 근데 소비는 40%도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소비 시장 대비해서 중국의 소비 시장의 규모는 10%다. 50대 10, 경제 규모로 봤을 5대 때. 1.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마진이 제일 높아지는데 제일 많이 파는 시장은 미국이고 여기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은 또 미국이고. 또 미국이고. 그러니 미국의 지수의 쏠림 현상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이런 데서도 나오죠. GDP 성장률. 미국의 GDP 성장률이 자그마치 3% 이상. 네네네. 이 큰 경제가. 근데 고용 시장만 놓고 계산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1.5%의 성장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도대체 왜 3%가 나오냐? 왜 엑스트라 1.5에서 2%가 나오느냐? 이게 AI 생산성.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큰 혁신 사이클이 들어오면 미국이라는 증시는 보통 이렇게 올라갑니다. 큰 혁신 사이클이 들어오면 아무리 짧아도 5년, 네. 길면은 12년. 아하. 보시면은 새로운 11년짜리가 혁신 사이클. 그죠? 10년짜리가 들어왔던 게 뭐죠? 요게 인터넷 사이클의 IoT 사이클. 저 하늘색 선이요? 네. 그리고 가장 또 길었던 거는 2000년까지였던 인터넷 사이클. 지금 저 곤색, 예, 진한 곤색. 청색. 그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뭐 여러 개가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2년, AI 사이클은 2년 됐다.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예, 2년 됐다. 그래서 짧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 더 남았다. 아무리 짧아도. 네. 근데 이 AI 사이클이 앞으로 3년밖에 안 갈 것인가는 여러분도 아마 판단을 해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네요. 참. 그래서 돈이 미국으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그렇죠. 거고. 네. 여기 조금 이제 가슴 아픈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또 뒤처져 있다라는 거고. 근데 말씀 중에 거의 그 AI 사이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업들도 그렇고 사실은 또 대부분 빅테크들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미국 중소형주 이런 거 막 발굴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의외로 또 수익률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리 아픈 부분인데 예. 이제 왜 그러냐면 막 그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뭐 추천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팔로우하시는 분이 톰리, 그죠? 펀스트레이트의 톰리. 그리고 톰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작년 4, 4분기 그리고 올해도 계속 중소형주 투자해야 된다. 사실 실질적으로 중소형주가 작년 4, 4분기 수익률이 좋았어요. 잠깐. 예. 네. 그죠? 그리고 올해도 잠깐, 올해도 또 잠깐 떴던 게 최근에 있었는데.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게 기업 이익률과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지금 현재의 미국의 중소형주, 그러니까 러셀 2000, 네. 그러니까 2000개 기업부터 3000개 기업, 4000개 기업, 2000등부터 4000등 뭐 이 정도로 계산하신다면 이 기업들의 지금 평균 PER을 계산해 보시면 네. 26배입니다. 싼 것도 아니네요. 싼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뭐 어저스트하면 더 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의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숫자로 계산하면 26배고요.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 2025년의 이익 증가율은 얼마가 나오냐면 약 15%가 좀 안 됩니다. 그 정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나오죠. 예. 근데 PER은 26배고 이익 증가율은 15%다. S&P 500은 PER이 22배인데 이익 증가율이 15%다. 그냥 대표 지수 S&P 500이 더 낫다. 더 낫죠. 거기다가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로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네. 자 이게 뭐냐? 이익의 증가율입니다. 파란색 선이 S&P 500 15%. 근데 매그니피센트 7은 20%. 빨간색이요? 예, 위에 빨간색 이익 증가율이고요. 그 다음은 더 중요한 거는 마진이에요, 마진. 보시면은 녹색, 파란색 선, 그러니까 순이익 마진율인데 13%, 12%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을 더했었을 때가 13%좀 넘는 거고요. 매그니피센트 7을 빼면 12%예요. 근데 매그니피센트 7은 얼마냐? 25%가 넘어요. 2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익 증가율도 거의 뭐 1.5배 정도 되는데 마진은 2배다. 그죠? 네. 반면에 지금 PER로 계산하시면 아까 S&P 500이 22배라고 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매그니피센트 7의 PER은 30배 좀 넘고 네. 그다음에 S&P 500의 PER은 20배가 좀 넘어요. 그러면 1.5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진 이익 증가율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옛날에는 정말 매력이 있었고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투자하면 됐었고 네. 근데 이제는 또 최근에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S&P 500 투자하는 거나 매그니피센트 세븐 투자하는 거나 큰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러셀 2000보다는 훨씬 매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싸다 비싸다도 상대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M7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싸다라고 정의하기에는 뭐 이거 이제 사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여력으로 봤을 때는 M7과 S&P 500이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렇죠. 러셀 200보다 2000보다 2000보다 어질어질합니다. 미국 장만 좋다 보니까.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제 트럼프 취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취임 1월 20일인데 앞에서 잠깐 이제 여쭤봤습니다만 관세 장벽이 또 물가를 이제 자극할 염려 있습니다만 또 그거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미국 대선 직전 직후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막 있었잖아요. 수혜주 피해주. 예를 들어서 뭐 2차 연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주였고 친환경 이런 것도 피해주었고 전통적 에너지는 수혜주였고 이런 흐름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똑같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정치적으로 시장을 연결시켜서 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네.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재정을 쓸 거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그렇죠, 거다. 그렇죠. 또는 재정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재정을 많이 쓴다면 시장은 오히려 많이 오르죠. 어떤 유동성 효과로요? 아닙니다. GDP 대비해서 얼마나 재정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만큼 경기를 부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장은 많이 오릅니다. 여기 지금 테이블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 어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일으켜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률이에요. 1947년부터 2024년까지. 즉 가장 재정 적자가 적을 때가 가장 적게 오르고요. 가장 재정 적자가 높을 때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결국 이제 돈을 푸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국은 돈을 많이 쓰는 거냐 안 쓰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거고 금리가 올라갈 거면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이게 아니고요.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 경제가 좋을 거고 경제가 좋을 거면 기업 이익이 좋을 거고 그래서 증시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평균으로 놓고 보면 보통 그 선거가 일어나면 네.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보통은 1월 20일 이 이너거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취임식 네. 날까지는 장이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취임식이 들어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쉽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5%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또 급격하게 오르죠. 저는 이제 뭐 과거 평균으로 봤을 평균으로 때요. 봤었을 네. 때. 그죠? 그래서 1932년부터 2020년 평균입니다, 저게. 예.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트럼프 트레이드든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로서 계산하면 내년 1월 20일까지는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1월 20일부터 뭐 4월 말까지 5월 말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또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물론 다른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상반기 좋고 하반기 나빠질 거다. 뭐 보통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래서 그냥 S&P 500만 사서 모아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의 수익률이 아마 10%대 후반 이상 나올 거예요. 잘하면 20%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S&P 500만 놓고 보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워낙 기업에 오리엔트된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는 것 중에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마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AI 사이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죠. 예,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이퀄 AI입니다. 예, 뭐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냐, 뭐 고유 에너지냐, 뭐 자동차 산업이냐, 뭐 등등등을 다 떠나서 어떤 산업이든 간에 그 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미국을 아메리카 그레이트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생산성의 끝판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성향인 것 같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보자면 AI. 그래서 그게 IT 산업. 그래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더에서 가장 중요한 건 AI 산업.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산업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AI와 연결이 많이 되는 에너지 산업. 그게 신재생 에너지일 수도 있고 네. 원자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유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장 효율이 좋게 하는 애들. 그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 그 중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업을 보라. 다 이거네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어떤 산업이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쁘고 이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AI고 그 AI와 연결돼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어느 산업이든 간에 나온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치폴레 아까 치폴레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네네. 그럼 치폴레에다가 주문하려고 전화를 하면 AI가 받아요. 예. 주문을 다 받아줘. 굉장히 편하게 네. 유저 프렌들리하게. 그 서비스를 프로바이드하는 회사가 사운드하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아직도 적자야. 그렇지만 이 회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치폴레 생산성 끝판왕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서비스를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쓰고 또 어떤 기업들이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게 AI로서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또는 나중에 전기차가 나와서 FSD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전기차 FSD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럼 그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뭐 피해주, 수혜주 이걸 골라내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번 사이클은 AI다. 그럼 이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이 어디냐? 그로 인해서 기업 이익이 높아지는 데가 어디냐? 여기만 초점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 향상을 이제 주도하는 기업. 근데 그 기저에서는 AI가 빠질 수가 없는 거고. 네. 사운드 하운드나 뭐 팔란티어 이제 일례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근데 아까도 이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어디 가도 빠지질 않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뭐 XAI도 그렇고 뉴럴링크도 그렇고 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생산성 향상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테슬라가 미국 대선 직후에 거의 2배 이상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기업이 한 달 반 만에 2배 급등. 어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신규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160불대 떨어졌다가 네, 거기가 바닥이. 예, 그게 이제 튀기 시작해서 200불을 딱 뚫기 시작했었을 네, 때가 네. 어떻게 보면 바잉 타임이죠. 그게 100% 딱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이 회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AI 관련된 또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의 끝판왕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거의 3.5조 달러, 3.6조 달러, 예, 예. 뭐 그렇죠? 그리고 애플, 구글, 뭐 대부분 이런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글, 아마존, 아무튼 어쨌든 3조 달러 수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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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테슬라는 이번에 오르기 시작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얼마였냐면 0.8조 달러. 네네네.
1조 달러 안 됐었죠.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올라봤자 2조 달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질어질한 금액이긴 한데.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서비스를 만들어낼지, 뭐 어느 정도로 이 AI 산업에서 선도주자가 될지, 예. 어느 정도로 이익을 벌어들일지, 매출을 창출할지, 이건 답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벌써 벌어들이는 회사와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떠냐라는 느낌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글쎄요. 네. 이미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한 회사라는 그런 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까 뭐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팔란티어 이런 것도 뭐 거의 우주로 날아가고 있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구하기 참 어려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든 팔란티어든 뭐 대표적인 AI 관련된 기업들의 네. PR은 100배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100배, 어질어질한 200배 거죠. 뭐. 예, 이렇단 말이죠. 과거 인터넷 사이클 때 사람들이 네. PR이 100배 평균으로 가면 비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못 쫓아왔을 때 얘기인데 지금 계산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영업 마진율 네. 또는 매출 증가율 네. 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요. 예. 그래서 이게 40%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출 증가율이 40%고 네. 영업 마진율은 빵이라고 칩시다. 네. 그래도 두 개 더하면 40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업의 PSR 매출 대비해서 보통 몇 배까지 갈 수 있냐 했을 때 10배. 이런 계산법이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의 뭐 팔란티어나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PSR이 높으면 15배 정도 되거든요. 뭐 20배까지 간 건 아직 못 봤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또는 매출 증가율에서 100%가 넘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 영업 마진율 여기에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 그래서 PSR이 10배다 하더라도 안 비싼 거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성장이 떨어져서 갑자기 매출 증가율이 빵이 됐다. 그럼 애플로 칩시다. 네. 애플의 매출 증가율이 0이다. 근데 마진율은 40%다. 그럼 PSR 10배 이상으로 못 간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결국은 우리는 얼마나 성장과 마진이 만들어지느냐를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절대적인 비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I 사이클의 지금 앞으로의 성장 속도로 얘기하자면 네. 그냥 전체 산업 자체가 연간 40%에서 55%씩 성장할 거예요. 앞으로 언제까지? 2027년 말까지 최소. 그러니까 AI 산업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 PSR이 AI와 연결되어 있는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PSR은 미니멈 10배라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서 네. 살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 안 그러면은 못 삽니다. 예. 뭐 로켓랩 같은 케이스, 이게 우주항공이죠. 스페이스X가 비상장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는 게 로켓랩이란 말이에요. 예. 이 회사 아직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적자란 말이에요, 이익이. 예. 저희는 보통 적자 기업을 투자를 안 하는데 예.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적자이지만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을 거다. 그러면서 PSR이 10배라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게 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게 편하냐면 예. 그래도 기업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 새로운 산업에서 돈은 못 벌고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늘고 있는 기업. 그렇게 했을 때 PSR을 몇 배인지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나 뭐 로켓랩 같은 이런 우주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매출 증가율은 높은데 영업 마진율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익을 언제 낼지 모르는. 그렇죠. 저는 가장 편할 때가 이익이 플러스 될 때. 근데 여전히 성장성이 높을 때. 테슬라가 2019년에 영업이익 플러스 전환한 게 2019년 3, 4분기예요. 네. 그때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20배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때 사도 안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하려면 그때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니까 너무 비싸 보여서 그 이후에는 사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근데 핵심은 이익이 흑자 전환하느냐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느냐, 그렇죠. 고성장을 거듭하느냐.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주가 조금 주춤합니다. 그렇죠. 물론 사상 최고치 갔다가 뭐 한 130달러대 뭐 이렇게 좀 초반으로 내려온 거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뭐 이상한 게 뭐 감지된 게 있을까요? 어떤 이유일까?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뭐였냐면 이런 거죠.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AI 사이클에 있어서 네. 먼저 하드웨어였어요. 그죠? 하드웨어를 가장 대표적으로 까는 기업이 엔비디아.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변화가 있었던 게 벌써 이미 하드웨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하. 그러면서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 그죠? 또 팔란티어 같은 종목은 급등. 뭐 앱 러빙 같은 서비스 업체 주가가 급등.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가니까 하드웨어가 쉬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미 하드웨어를 다 깔았느냐? AI 사이클에 있어서. 네.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과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ETF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까 마진 얘기했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AI가 들어오면서 가장 좋아지는 업종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반도체는 하드웨어. 예.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네네. 그죠?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보는 ETF는 IGV라는 게 있어요. IGV를 보시면 과거에 제가 AI 사이클이 지금 진행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사이클이 뭐라 그랬죠? 인터넷 사이클. 예. 자, 인터넷의 하드웨어를 까는 기간이 언제냐면 95년부터 2000년.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왕창 들어왔던 시기는 2009년 이후 2010년부터 2021년. 예. 요 11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얼마나 올랐느냐 한번 보시면 2011년부터 2022년의 고점, 2021년의 고점까지 평균적으로 보시면 937% 올랐어요. 전체적으로요? 예. 예. 연복리로 계산하면 28.5%야. 어. 10년 연속. 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봉우리까지. 그죠? 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들어오고 있는 게 AI의 소프트웨어의 상승률이에요. 현재 진행형. 예, 현재 진행형. 이제 2년이 됐는데 135%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년으로 따지자면은 거의 60%가 넘는 거죠. 훨씬 더 가파르게. 2배죠. 예. 이게 재밌는 게 예. 과거에 들어오던 인터넷 사이클의 길이와 속도로 봤었을 때 요번 사이클은 길이가 3분의 1. 훨씬 더 속도는 빠르게. 3배. 짧고 굵게. 예. 자, 그러면 요때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만큼 또 소프트웨어가 올라간다고 계산하면 예. 아주 짧은 기간에 900%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본부장님이 한 최소한 3년은 더 간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죠? 소프트웨어가 가는데,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럼 쉬냐? 끝났냐? 예. 아니죠. 한번 보시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똑같은 기간에 어떻게 됐었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13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이것도 10년이 안 되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900%. 똑같은 서비스가 들어오고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반도체 지수도 900% 올랐다. 무엇을 의미하죠? 인터넷 사이클이 인터넷 오브 띵스 사이클로 변해갔지만 네. 여전히 하드웨어도 같이 필요했다. 소프트웨어만 가고 뭐 하드웨어는 더 이상의 어떤 뭐 데이터 센터 투자나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도 아니니 같이 간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또 오른쪽 끝을 보시면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까 보여드렸던 소프트웨어 IGB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았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더 많이 올라왔었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쉬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IGB는 135%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45%예요. 더 피크로 계산하면 거의 170%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먼저 간 거지. 두 개 같이 가는데 거의 비슷한 퍼센트로 같이 가는데 그냥 엎치락 뒤치락인 거지. 이제 하드웨어 끝, 소프트웨어 시작 이게 아니고 하드웨어 먼저 땡겨,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땡겨,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드웨어 땡겨,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땡겨 이런 식일 거라는 거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데 또 약간 이제 뒷서거니 그럼 끝났나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 아니죠.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거죠. 저의 생각은 예. 이 IoT 시대의 상승률을 돌파를 하고 끝나겠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트렌드니까 AI 시대는 900% 올랐고 네. 지금까지 150% 올랐고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 사이클이 끝나는 거는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이 오르고 고점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되고 끝나겠죠. 근데 앞에서도 그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단순히 그때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홀딩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가고 얼마 갔다가 조정받고 이거는 알 수 없으나 모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 종목인 엔비디아와 가장 대표적인 요즘의 소프트웨어 종목인 테슬라가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명쾌해집니다. 네. AI 시대. 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소비 관련주 역시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업들. AI를 통해서 더 생산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플러스. 소비주 중에서도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네. 역시나 또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못하신 말씀이나? 아니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해서 거의 유안타 증권을 먹여 살리고 계시는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